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봤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역사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려면 역사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겠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이 있어.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역사에 맡기겠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종종 듣죠. 심지어 친구들끼리 너 그렇게 하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야. 뭐 요런 얘기 정도는 여러분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역사는 뭘까요?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 그 자체이면서 그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죠. 쉽죠, 여러분? 네.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 이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죠.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그 위에서 그 사실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해석들이 촘촘하게 많이 모여야 그 시대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네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스토리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또 들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92년에서 449년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또 해볼까요? 페르시아 전쟁 들어본 사건입니까? 이러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영화 300을 본 학생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두 번째도 나왔죠. 그 300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 바로 요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기원전 492년부터 449년까지 거의 50년에 걸쳐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을 오래오래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는 약간의 상식? 무기가 지금과 달랐기 때문이겠죠. 또 다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좀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 50년 정도의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지역 국가들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장기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혹시 또 이러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 요즘에 있나? 저 나라가?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국가명으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1932년에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명으로 바뀌었죠. 또 하나는 분명히 그리스 지역 국가들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 지역의 국가들, 요거는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요 기원전 492년에서 449년의 요 시기는 그리스라고 하는 통일된 국가가 없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배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보신다면 그리스 지역에 거의 200여 개에 달하는 폴리스가 있는 거죠. 그 폴리스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200여 개의 폴리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를 맞이해서 똘똘 뭉쳐서 같이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을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이 전쟁을 제대로 부르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답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러면 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두 당사자를 모두 불러줘야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를 중심에 놓고 페르시아의 침략을 강조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마치 어떤 느낌? 네, 전제정의 페르시아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 지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침략했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보통 이 페르시아 전쟁의 마무리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 마무리되는 문구를 읽게 되면 아주 확고하게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전제정의 페르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예속이냐 자유냐의 갈림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네, 라는 것이 대부분 마무리 멘트거든요. 그러면 네, 금방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 지역 국가들, 식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전제정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네, 우리가 또 이런 생각으로 금방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 대표적인 폴리스인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을 선택한 국가였다라고 하는 상황을 떠올린다면 네,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 짚어볼까요?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접 민주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직접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모든 정치적인 상황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을 모두 내려놓고 네,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은 그 상황에 직접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누가 그때 내 경제를 책임지지? 그런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네, 아테네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를 제대로 돌리기 위한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도 꼭 같이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테네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네, 그들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동의어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테네의 여성들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혼자서 문박 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가려면 노예를 반드시 대동하고서야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바로 아테네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리스 연합을 이끌었던 국가는 스파르타입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는요, 인구의 90%가 노예랍니다. 여러분, 불과 5%밖에 안 되는 시민들이 이들을 지배하는 그런 독특한 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즉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여러분 평생 군사훈련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만 군대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폴리스들은 여러분 노예 노동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 많지 않죠? 대부분 스파르타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만 네, 식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나쁜 국가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얘기했던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의 입장에서만 서서 이 전쟁을 바라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꼭 짚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제대로 본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사 공부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 공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학 공부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사를 공부하는 경우에도 어느 시대를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어나 한자나 중국어, 영어들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현대사는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여러분 심지어 근대사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면 일본어와 영어를 마치 우리말처럼 잘해야 하겠죠. 하물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사를 생각한다면, 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서양사를 좀 떼어서 좀 생각하고 싶다면, 서양사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어 공부는 필수가 됩니다. 영국사나 미국사를 하면 영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18세기에 등장하는 국가죠. 그러면 18세기에 딱 등장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내가 미국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혹시 영어만 할 수도 있겠다. 쉽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와 관계를 맺는 시기를 선택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냉전,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냉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요 냉전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라면 그 시기에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싶다면, 또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미국 쪽에서 쓴 자료만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소련 쪽의 자료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련어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여러분. 또 이제 영국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중세 때나 그 전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전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대사를 나는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로마와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된 자료를 반드시 봐야 할 겁니다. 또 현대가 아닌 시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나 여러분 근대나 이런 시기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 시대의 언어를 읽는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현대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중세의 그 언어들은 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인쇄로 된 문건들을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인쇄가 보편화되기 전의 시기를 선택한다면 손으로 쓴 책이나 편지 등의 자료를 봐야겠죠. 그런 책들은 모두 필기체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손으로 썼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체를 읽는 훈련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샅샅이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손으로 쓰거나 인쇄된 자료나 그 모든 것들이 역사의 모든 구멍들을 다 채워줄 정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를 선택하든 어떤 사건을 선택하든 반드시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나 중세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 빈 공간은 훨씬 커지죠. 왜냐하면 현 시점으로부터 오래전의 역사이고 또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무수히 많은 전쟁이라든지 또 급변하는 날씨라든지 인간의 부주의함이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 등으로 자료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록 자료 외에도 모든 유물 유적과 전승 자료, 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뽕뽕 비어 있었던 그런 공간들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는 구멍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에 그 공간을 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이죠. 누구의 상상력이겠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력은 마구 허공을 떠돌아다니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픽션이겠죠. 소설, 그쵸? 역사가의 상상력은 사실의 굳건히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소설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네, 전시회도 많이 다닐 그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가 방법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할 수도 있겠네요. 역사는 암기 과목 아닐까요? 사실 외우는 거를 잘 못해서 세계사가 참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아주 자신 있고 단호하게 여러분,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본인은 역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외우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역사를 전공하지 못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늘 하는 고정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도 암기 과목이죠.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공식들을 암기해야 되는데 그 공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모두를 암기하고 있어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과목들은 필수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서 이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는요, 논리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과목이고요. 종합적인 해석 능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역사는 놀라울 정도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사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랄 때도 있죠. 이거 마치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딱 맞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의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어떤 사건들을 암기만 한다면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도 없고요. 바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참 슬픈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돌발 변수라고 하는 것이 그 정교한 톱니바퀴에 너무나 중요한 양념처럼 끼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뻔하지 않습니다. 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매번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사를 잘 하려면,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앞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한 큰 라인업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